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연 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데,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항공기 사고가 나? 한국으로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에서 살고 있는 아야코라고 합니다. 저는 가고시마현이라는 일본 시골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쉬다가 돈만 받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 공무원들은 일이 아주 많아서 일본에서 기피 직업이 되고 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주 4일제 연봉도 은행원 수준으로 올려준다고 하지만 다들 기피하는 직업이 될 정도로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게 시험까지 봐서 직업을 갖지만 근무 강도는 너무 높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저는 공무원이 체질인 사람이긴 해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서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관공서 문을 들어서면서 저는 목적 의식을 느낍니다. 당면한 업무는 때때로 벅차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류 처리부터 지역 사회 프로젝트 참여까지 제 업무의 모든 측면은 잘 작동하는 사회를 위한 퍼즐의 한 조각을 더하는 일입니다. 특히 가고시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순간이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노부부의 서류 작업을 도와주거나 지역 사회 행사를 조직하는 등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뿌듯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순간에 저는 제 직업의 핵심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관료주의가 느껴지고 변화의 속도가 느려 답답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느낄 수 없는 성취감을 주거든요. 특히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세상에서 저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걱정되는 점도 정말 많아요. 특히 저는 이번 이시카와의 지진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고시마현 공무원이라서 굉장히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시골 지역은 어른들을 챙겨야 해서 도쿄 공무원들과는 또 할 일이 더 많아요. 특히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1월 1일 연휴에 일어나서 전산망이 더 쓰레기 같았어요. 가가고시마는 이시카와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드물지 않지만 특히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저에게는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걱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저는 이러한 재난이 닥쳤을 때의 혼란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호를 조정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시카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책임감과 인류애를 공유하는 유대감으로 인해 그들의 고통이 내 집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일본 가고시마에 있는 집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걱정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괴롭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과 그로 인한 폐허 그리고 그 후의 장기적인 영향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두려움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에 피폭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으려고만 했으니까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이런 것만 보이나 봐요. 왜 저번 지진 때도 경험했는데 발전이 없을까요? 지진이 잦은 나라에 살면서 저는 항상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진원지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라는 요소가 추가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우려가 생겼습니다. 발전소 근로자의 안전, 방사성 물질의 방출 가능성, 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이 걱정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를 바라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원전 관계자들은 당장의 위험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저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걱정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은 초기의 충격을 넘어 수년 동안 생명과 건강,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직자로서 저는 비상사태 대비의 중요성과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텔레비전을 끄고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앞으로 며칠이 평가와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와의 근접성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으며 에너지 활용과 환경 및 지역사회 보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뉴스를 자주 확인하며 상황의 업데이트를 찾고 있지만 답답함이 컸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고 아날로그를 쓰는 일본 행정기관들은 정보의 업데이트가 너무 느렸어요.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는데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재민 가족과 파손된 사회기반 시설의 모습만 뉴스에 계속 비춰지는 걸 보면서 허탈했어요. 특히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처리가 답답한 걸 볼 때마다 제 속도 같이 갑갑해지는 기분이에요. 가고시마 현에 잡고 다소 낡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으면 답답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저는 행정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뿐만 아니라 각 문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힘들기만 합니다. 도쿄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정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시간 소모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일본의 조용한 이곳에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서류를 뒤적거리며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제출합니다. 이 작업의 반복적인 특성은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무겁게 짓누릅니다. 디지털 시스템이라면 이러한 기록은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사람의 실수 가능성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술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 공간에 대한 공상을 하곤 합니다.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데이터가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장비는 구식이고 방식은 전통적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리소스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낡은 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혁신이 우리의 업무를 혁신하고 커뮤니티의 요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사무실 내 세대 간 격차는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나이가 많은 동료 중 일부는 정교한 소프트웨어 탐색은 고사하고 컴퓨터 사용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저는 그들의 주저함을 이해하지만 이러한 주저함이 현대화를 향한 우리의 진전을 더욱 가로막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일본 공무원이 인기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런 일처리를 하는데 답답해서 누가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아직도 건강등록증을 지류로 가지고 다니죠. 요즘 시대 지류를 쓰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장비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일단 저는 처음 알았는데 한국 구청에서는 어떤 서류를 떼던지 카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일단 동전이나 돈계산이 오류가 날 일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류가 아니니까 컴퓨터 파일로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저장해둘 수가 있고 찾기도 쉬워서 실수가 날 일이 적은 거죠. 저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이를 공공부문에 완벽하게 통합하는 방식에 항상 매료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가고시마에 있는 제 책상에서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처리하고 대중의 문의에 응대하고 행정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만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교통비 지원도 직접 어플을 깔아서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교통비 지원이 되는 것도 놀랍지만 저런 일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더 놀라워요. 컨퍼런스에서 한국인 동료와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디지털화된 시스템과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효율성 문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파일과 문서가 어떻게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되어 물리적 보관이 거의 필요 없는지, 공무원들이 서류 작업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 집중할 수 있는지 등 서울에 있는 사무실의 일상을 설명하면서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류의 여지도 크게 줄였습니다. 저도 그런 시스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은 나름대로 신뢰할 만하지만 그에 비해 번거롭고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 관공서의 효율성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즉 공공서비스에서 인간적인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술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와 서식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며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 그 대비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기술이 지역사회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기술과 자원을 더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시민 모두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업무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초고속 인터넷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 인터넷 연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초고속 인터넷 속도에 감탄했던 기억이 자주 떠오릅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 인터넷 속도가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일본에 한번 와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시대의 슬로우 모션 버전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제 업무상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고 동료 및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린 인터넷은 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요한 토론 도중에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인터넷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도시 지역은 이것보다야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지만 저와 같은 시골 지역은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더 나은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인터넷 속도가 더 빨랐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최첨단 기술과 빠른 발전으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저를 포함한 일부 사무실에 컴퓨터 타자를 못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타자를 못 치는 상사들, 민원인들 때문에 제 일이 밀리고 추가될 때마다 짜증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전통의 중요성과 옛 방식을 버리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것도 어렵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한국이랑 비교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일본 사람들은 거의 문맹 수준이에요. 심지어 핸드폰 타자가 더 편하다고 논문을 핸드폰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글은 치는 대로 그대로 모니터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일본어는 발음을 영어로 먼저 써야 돼요. 이를테면 아리가또라고 치고 싶으면 영어로 에르게이도를 직접 다 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를 선택해야 해요. 한국어 자판으로 치면 한자 같은 기능인 거죠. 이런 고집이 미덕이라기보다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료들이 최신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뒤처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서를 쉽게 편집하고 즉시 소통하고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제 업무는 정확성과 속도를 필요로 하지만 타자기의 한계로 인해 종종 속도가 느려집니다. 공문서 작성은 인내심과 정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고 한 번의 실수로 몇 시간을 다시 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빠른 편집, 텍스트 복사 및 붙여넣기, 전자문서 저장 등 워드 프로세서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갈망합니다. 저는 동료들과 이 문제를 자주 논의하며 보다 현대적인 장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제약과 변화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으로 인해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이 디지털 시대를 받아들여 효율성과 현대성이 이 번거로운 기계의 고풍스러운 매력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엑셀 프로그램과 타자까지 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곳으로 이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무원의 안정감에 대해 정말 감사하지만 선진국이라고 매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면에는 한국 같은 나라를 부러워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정부가 도쿄에 있는 건물들의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시골들도 더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시카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충격에서 회복하기 더 어려울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의료진, 응급구조대원 등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시카와의 앞으로의 날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과 재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 다른 나라분들이나 물자를 지원해 주시는 한국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어느 건축 사무실. 몇 천억이 들어갈 뉴욕시에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 건축가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자 모두가 말리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후진국이어서 도시 외관이 별로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왜 이 여성은 뜬금없이 서울을 가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계풀의 번잡함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진정한 뉴요커 루나라고 합니다. 제 삶은 만원 지하철,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끝없이 분주한 활동 등 도시의 분주함이 전부였습니다. 도시 건축가로서 저와 뉴욕시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활기와 다양성을 소중히 여겼지만 방치된 지역과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인프라 등 도시 구조의 결함도 보았습니다. 서울로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곧 목격하게 될 혁신적인 도시 계획에 영감을 받아 활력을 되찾은 뉴욕의 잠재력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맡은 프로젝트는 로어 맨해튼의 낡은 지역을 재개발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쳤던 이 지역은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 외벽, 쓰레기가 널려있는 거리, 전반적인 쇠퇴감이 이 지역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 비전은 이 잊혀진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도시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반영하는 번성하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좁고 어수선한 통로를 대신해 나무가 늘어선 넓은 보도를 상상했습니다. 현재 드물고 활용도가 낮은 공공장소는 활기찬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주거, 상업,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결합해 도시 내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복합용도 개발 개념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게 된 거는 건축가 동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한국에 자주 놀러가는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전 주요 도시들을 다 가봤기 때문에 서울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도저히 이 프로젝트에 대입을 시킬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뉴욕은 세계 최고 도시니까요. 이 여행이자 출장은 JFK 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화 소리, 바닥에 깔리는 짐 바퀴의 덜컹거리는 소리, 가끔씩 지각하는 여행객의 전력 질주까지 한마디로 뉴욕의 모습이었죠. 저는 수년 동안 익숙해진 일과인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고 곧 좌석에 앉아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설렘과 긴장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뉴욕과 크게 다를까? 아니면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을까? 비행기가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오르자 제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세계적인 대도시로 눈부시게 변모한 서울의 도시 경관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도시가 어떻게 현대와 전통,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통합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도 어떻게 영혼을 유지해왔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서울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휴가를 넘어 영감을 얻고 뉴욕의 거리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콘셉트와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채 고향인 뉴욕의 도시 생활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는 상상을 했죠. 그리고 그때 대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혼돈이 아닌 효율성과 평온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돈된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줄은 빠르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정중하고 친절했으며 공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공항을 통과하면서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표지판은 명확하고 따라하기 쉬웠으며 새로운 나라에 온 여행자에게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복도와 대기실 등 청결한 환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에 있는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 새로운 세상을 더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뉴욕에서 익숙했던 움푹 패인 도로와 끊임없는 공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도시 풍경은 뉴욕의 콘크리트 정글과는 사뭇 다른 현대적인 건축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풍경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거리는 북적거렸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긴 했지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고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공격적인 혼잡함은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광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건물은 높이 솟아 있었지만 뉴욕과는 달리 시야를 가리지 않았어요. 물리적 공간과 은유적 공간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뉴욕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가 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도시와 함께 심호흡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이 되자 저는 호텔방에 앉아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설렘과 약간의 향수병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와는 너무나 다른 이 도시에서 공동체, 존중, 공유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다음 날은 밝고 맑은 날이었고 탐험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 아는 지하철을 이용해 도심 한복판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뉴요커인 저에게 지하철은 도시를 관통하는 혈맥이자 구석구석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줄과도 같았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경험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도와 모험심을 장착한 저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서자마자 뉴욕의 지하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이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다면 서울의 지하철역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뉴욕에서나 볼 수 있는 때와 쓰레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벽에는 낙서 대신 예술 작품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청결한 것을 넘어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시민과 당국이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쉽게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역을 탐색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저는 자동화된 기계에서 표를 구입하며 매끄러운 절차에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표를 구입하려면 매표소에서 오래된 기계와 씨름하거나 긴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크린도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리 장벽은 플랫폼과 선로를 분리하고 열차가 도착할 때만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그 안전성과 정교함에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을 때 조용한 분위기는 제가 익숙해져 있던 시끄럽고 삐걱거리는 소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뉴욕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내는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으며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어와 영어로 역을 안내하는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집에서 알아듣기 위해 애쓰던 어눌한 안내 방송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효율성, 안전, 편안함을 중시하는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은 흠잡을 데 없는 바닥부터 승객들의 질서 정연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다면 지하철이 좋은 의미의 후각적 모험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땀과 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지하철은 뉴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가장 생생한 기억 중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입니다. 익숙한 감각에 대한 공격에 대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랍도록 상쾌하고 청결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방향제를 뿌린 사람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이대로였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의 거품 속에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습니다. 질서정연함과 차분함이 느껴져 여행이 치유에 가까웠습니다. 꽉 찬 차 안에서도 조용한 존중과 개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어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팔꿈치가 부딪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뉴욕 지하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철이 도시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대중교통을 대중의 사치품으로 만든 도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필요와 편의를 우선시할 때 도시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탐험하면서 지하철이 단순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은 도시 생활의 필수적이고 즐거운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과 단순히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하철에서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다른 길, 더 나은 길을 보여줬습니다. 어스름한 하늘의 도시에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자 저는 이 여정이 다른 도시에 대한 제 시각뿐 아니라 제 자신의 시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후 저는 서울의 공공장소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높은 기준을 제시했고 도시의 다른 곳도 기준에 부합할지 궁금했습니다. 저의 탐험은 서울거리를 여유롭게 걷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뉴욕의 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은 종종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가끔씩 풍기는 불쾌한 냄새, 끊임없는 소음 등 자연과의 싸움처럼 느껴졌다면 서울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결이 도시의 정신에 뿌리 내린 것 같았습니다. 보도에는 뉴욕에서 익숙해진 도시에 흔한 쓰레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버려진 커피잔도 담배꽁초도 아무렇게나 버려진 종이 조각도 없었습니다. 상쾌하고 솔직히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정말 미래도시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터넷이었는데요. 한국 분들은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코웃음 치려고 하실 텐데요. 뉴욕에서 인터넷 속도에 대한 제 경험은 룰렛 게임과 비슷했습니다.
가끔은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가끔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미래형 데이터 슈퍼 고속도로에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홍대 근처의 고풍스러운 카페에 앉아 크리미한 아이스 라떼를 마시며 뉴욕에 있는 절친한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기로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친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뭐야? 왜 이렇게 잘 되는 건데? 그녀가 외쳤습니다. 연결의 선명도와 속도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뉴욕에서 익숙했던 지연이나 성가신 버퍼링 현상 없이 그녀의 모든 표정을 선명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인터넷은 보이지 않는 동반자처럼 항상 연결되어 있었고 항상 디지털 세계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짜릿했습니다. 몇 분 만에 여행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고 팔로워들과 실시간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었죠. 서울은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빨리 감기로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느 도시에서나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잘 관리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비품이 잘 갖춰진 공중화장실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뉴욕에서 종종 겪었던 끔찍한 상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청결이라는 주제는 서울의 공원과 공공 모임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공원에서 깨끗한 장소를 찾는 것이 보물찾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공원이 깨끗하고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길도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잔디밭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게임을 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 공원의 벤치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이 공원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청결과 질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적 감각이 아니라 환경과 동료 시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존중은 삶의 질로 이어졌고 저는 감탄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울의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여정은 시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유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겸손함과 동시에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계속 탐방하면서 저는 서울에 대한 감탄과 함께 뉴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청결은 단순히 정책과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요. 보통 특히 밤에는 항상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뉴욕에서 서울에 오니 안전의 유토피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활기차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서울을 거닐 수 있었는데 평소 익숙했던 조심스러운 눈빛과 빠른 걸음 대신 도시의 야경을 즐기며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태원의 활기찬 거리를 지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뉴욕에서처럼 어깨 너머로 쳐다보거나 가방을 더 꽉 움켜쥔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는 거의 실제하는 듯한 안정감, 즉 어디에 있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어두워지면 출입금지 구역이었던 작은 골목길도 서울에서는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친구들은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수다를 떨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도시의 잔잔한 소리는 안전의 자장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외국 도시를 걷는 기분 좋은 산책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시와 지역사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에서 얻은 교훈이 뉴욕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결함과 효율성이라는 이상을 손쉽게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서울을 둘러보면서 제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집단적 책임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높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저로 하여금 서울 시민 의식의 핵심을 파고들게 했습니다. 인사동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만난 한노 신사는 깊은 인상을 남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살고 일한다는 뜻의 한국 전통 철학인 홍익인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원칙이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람들이 주변 환경 및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칙은 공동체, 존중, 공동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신을 형성한 문화적 토대를 조명했습니다. 개인주의가 우선시되는 뉴욕과 달리 서울은 공동체 정신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육성된 것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은 젊은 세대를 관찰하면서 얻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젊은이들이 변화를 옹호하고 현 상태에 도전하는데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변화를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상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를 부지런히 분리수거하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거리, 공원 등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질서와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으며 출퇴근 시간에도 차분한 질서 정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의식이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욕구만큼이나 공동체의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죠. 이러한 태도는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공원과 시설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계속 둘러보면서 곳곳에서 이러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관리된 공중화장실부터 차가 보이지 않는데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의 모습까지 모든 디테일에서 존중과 책임에 대한 집단적 헌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시민의식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인식에 도전하고 뉴욕의 가치와 태도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은 단순히 좋은 거버넌스나 첨단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정신의 결실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감탄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는 책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어떻게 힘을 합쳐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갈 날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상승하면서 서울의 도시 풍경은 구름 아래로 서서히 사라지고 제 머릿속에는 좋은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만 남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보니 익숙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우뚝 솟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얻은 통찰과 영감으로 형성된 새로운 렌즈를 통해 뉴욕을 바라보았습니다. 번화한 거리, 소리의 불협화음, 다양한 문화의 모자이크 등 모든 것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지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무장했습니다. 한때는 벅차게 느껴졌던 로어 맨해튼에서의 프로젝트가 이제는 가능성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낡은 건물과 잊혀진 구석으로 방치된 이 동네는 변화할 수 있는 무르익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서울에서 영감을 얻어 뉴욕의 이 지역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며 소속감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로어 맨해튼에 대한 계획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통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재설계된 거리를 상상했습니다. 보도를 넓혀 보행을 장려하고 녹지 공간과 공공예술을 배치하여 도시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부지는 커뮤니티 정원과 놀이터로 탈바꿈하여 콘크리트 사이에 녹지의 오아시스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의 도시 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이 재개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개조하고 녹색 지붕과 수직 정원을 조성해 자연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노천시장, 야외 공연장,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공공공간은 상호작용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로어 맨해튼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뉴욕 시민이 활기를 되찾은 동네를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당국, 동료 건축가들과 협력하여 계획과 설계에 착수하면서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어 맨해튼을 활기차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뉴욕시의 일부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서울로 떠났던 여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건축 디자인뿐 아니라 도시 재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어 맨해튼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다문화 학습의 힘과 글로벌 관점이 지역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로어 맨해튼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이 펼쳐지면서 저는 낙관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뉴욕의 도시 경관을 재창조하고 재구성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 영감을 얻고 도시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쳤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저는 제가 사랑하는 도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변화의 청사진은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로어 맨해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의 강점을 바탕으로
도시가 어떻게 진화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시 변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러운 한국인 피가 섞였으면 어떡해? 나 뭐라도 없는 거 아니니? 재수없게 한국인처럼 생겼네. 일본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과 한 여학생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다른 여학생 위로 올라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내리칩니다. 그녀의 분노 섞인 폭력에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는데요. 바닥에 깔린 그 여학생의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돼 버리고 나서야 그녀를 때리던 여학생도 일어나 유유히 그 자리를 나가 버립니다. 이 소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미나라고 합니다. 성인이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아직 어른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학생 때보다 성인이 되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기분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적는 이유는 저희 비밀 하나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어딘가에는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미리 듣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저희 비밀은 사실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반만 일본인이죠.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1한국인인 게 왜 비밀이냐고 의문이 드시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미나라는 제 이름을 들으면 어떠세요? 한국인 같기도 하고 일본인 같기도 하죠? 일부러 저희 부모님이 그 점을 신경 써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질감 없는 이름이길 바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술을 전공하셨고 저도 부모님의 재능을 유전받아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의 학교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예고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모의 재력도 상당했습니다. 저도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아주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은 대대로 일본의 대지주였던 손자의 자손인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혐한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많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셨죠.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걸 절대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한국에 편견이 있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괜히 밉보여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정작 저는 한국 혼혈인 게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부모님이 더 조심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심각하게 주의하셨죠. 일본에서 오래 사셨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일본 발음이 있고 엄마의 과거 등 자세한 걸 물어볼까 엄마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학교 행사도 다른 학부모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직 저를 위해 외로워야 하셨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늘 죄송함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일본어 둘 다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아버지와 있을 때는 일본어, 어머니와 있을 땐 한국어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 간 저는 한국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척해야 했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욕을 할 때도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듣기 너무 힘들어지곤 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한 노력이 어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부탁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도 한국인인 것을 비밀로 하라는 데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본에 살면서 직접 느꼈던 불합리함을 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엄마가 한국으로 애니메이션 그리는 것을 배우러 유학을 오면서 아빠를 만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애니메이션 하면 일본이야말로 최고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모든 기술들을 베끼려고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훌륭한 기술들을 모조리 베끼기만 하는 야비한 족속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나라를 떠나 애니메이션을 사랑했던 미대생으로서 좋아하는 걸 그저 배우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갖은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한류가 일본에 유행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주부들 사이에 한정되었고 매니아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거나 꼴불견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한국으로까지 가면서 따라다니는 일본 팬들에게는 주책이라며 욕하는 언론의 기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능력이 올라올 때마다 한국에 대한 비판은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한국이 떠오르고 문화 강국이 되어가면서 전통적으로 한국을 싫어하던 일본인들의 한국인 혐오 현상은 더욱 심해져 갔고 한국은 선진국 일본의 것들을 따라하다가 결국 뺏어가는 야비한 나라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중학교 때 저랑 같은 반이던 애가 한국의 동방신기라는 가수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친한이라며 놀림을 받았던 게 생각나네요. 한국에 대해 조금만 편을 드는 듯 이야기하는 사람은 왕따가 되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알까 불안해 아무도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고 엄마 이야기를 잘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술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말수가 없는 아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말 실수를 할까봐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였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어릴 때 한국과 일본의 양쪽의 문화를 모두 다 습득하며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는데 겨우 비행기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두 나라가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다르다는 게 저에게는 혼란을 주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 중에 한국의 문화가 훨씬 더 잘 맞았고 좋았어요. 하지만 티를 내면 제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 마음도 숨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창피한 시절입니다. 예고 시절, 저는 하마터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뻔한 적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저희 발음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인이라면 정말 어려워서 잘하지 못하는 한국 발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발음은 예를 들어 동전 같은 건데요. 한국어 발음의 동전이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한국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돈전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그러고 한국어의 리을 발음을 일본 사람들은 어려워하죠. 그런데 제가 그 발음들을 우연히 말하게 된 날이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발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친구들은 모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 앞에서는 일부러 발음을 더 흐리게 하며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척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모르겠어요. 또 예고에서 유명하게 심한 장난을 치는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저를 매일 따라다니며 사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도 없이 뱉는 그 가벼운 그 남자애의 성격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매일 그 남자애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좋아하던 여학생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외모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덧니도 없이 치열이 고른 제 치아와 남자애들보다 큰 제 키를 보며 얼굴도 이빨도 꼭 한국인 같이 생겼네 재수없게 라며 저를 괴롭혔어요. 못 들은 척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중 한 친구는 저희 동네에 살았는데 야 쟤네 엄마 몇 번 봤거든? 근데 완전 조선 여자 얼굴이야. 조상 중에 더러운 한국인 피가 섞여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아파트 사는 게 더러워 병균 없는 거 아닐까? 저는 그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친구들은 저를 더 의심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머리채를 잡고 그 여자애를 쉬지 않고 바닥에 눕힌 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죠. 원래 일본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자신한테 피해 오는 게 싫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슬슬 피해버리는 게 학생들 대부분의 성격입니다. 결국 저는 그 일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오시라고 했다는 그 말을 해야 하는데 실망할 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못했더니 학교에서 전화하는 일로까지 번졌고 엄마는 저에게 무슨 일인지 먼저 이야기해보라고 차분히 저를 앉히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학교에는 결국 엄마가 아닌 아빠가 오셨고 친구들에게 사과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그 여학생의 얼굴을 피범벅을 만들어 두긴 했거든요. 아버지는 제 탓을 하지 않으신 채 저에겐 등을 두드려 주시고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는 고개를 숙여가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날 형용할 수 없는 억울함과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더는 없었죠. 그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더는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하며 숨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고를 졸업하고 유수의 유명한 예술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지만 더는 일본에서 저희 중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죠.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제 굳은 결심을 눈치챈 부모님은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와 함께 엄마의 친정, 외할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한국에게 꼬투리를 잡고 있는 방송도 꽤 많습니다. 방송에서 한국에 관련된 퀴즈들을 내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 지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내고 그 방송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합니다. 예를 들어 김밥은 일본이 원조인데 한국이 따라서 한다. 김치도 한국에서 뺏어간 것이다. 그들은 흉내내는 민족이다. 라면마저 따라했다. 고 신랄하게 한국을 비판하죠. 사실 라면은 일본이 원조인 건 알고 있지만 결국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한국 제품이라는 게 팩트인 거죠. 김밥 같은 경우는 일본의 롤과는 아예 다른 음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만들어준 적이 많아 그 맛이 얼마나 다른지 알거든요. 일본의 김초밥은 식초가 들어가지만 김밥은 참기름과 한국식 반찬들을 말아먹는 방식이라 일본의 음식과는 아예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식 김초밥이 원조였다면 예전부터 이슈가 됐어야 하는데 최근에서야 한국 김밥이 전 세계에서 품귀 현상이 생길 만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 봐도 둘은 차이가 있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기가 하도 높아서 한 사람에게 오지 한 줄만 파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란젓도 일본이 원조라고 우기는데 제가 공부한 역사로는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음식이라는 게 진실이었거든요.
유자차도 일본어 같은 발음으로 인해 일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한국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선 반박하지 않아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밝히고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야비함에 저는 일본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한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일하고 다양하고 자유롭게 살았죠. 한국인들은 정말 신기하게 선후배 관계, 모임, 우리라는 공동체가 아주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무거운 짐을 든 어른을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주는 문화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저에겐 큰 감동을 주었죠.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데 가장 다른 두 나라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어요. 점차 더 한국이 좋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걸 외로워하셨고 엄마도 늘 떨어져서 사는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셨죠. 게다가 저도 미술 공부를 더 마쳐야 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잠시 접고 4년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간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도 단 한 번도 일본에 다녀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겨웠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방문한 일본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자라면서 반은 한국인인 걸 숨겨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동경이 더 많았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미의 감각이 뛰어나고 남자들은 이민호, 지창욱, 김수현, 이동욱, 남주혁처럼 다들 몸도 좋고 잘생겼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자들은 귀엽고 스타일리쉬하다는 생각이 있었죠. 저와 같은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모두 우호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이나 성향을 숨기고 살아가는 듯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구도 대놓고 한국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예술대학교로 진학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친구들은 왜 이렇게 학교에 늦게 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었고 저는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다녀왔다고요. 살짝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부러워하면서 한국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달라며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친구를 멀리 해야 했던 이유가 됐던 한국이 이제는 친구를 더 가까이 두게 해주는 원인이 됐다는 사실에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오늘 밝힌 것처럼 한국인과 섞인 혼혈이라고 말하기 아주 어려운 분위기였을 텐데 이제는 어쩐지 그래서 넌 다르더라. 한국인 여자들처럼 예쁘더라. 등의 반응을 듣게 변화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던 삶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최대치이며 비호감도는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다고 했죠. 아마 그 이유로는 한국의 선진 기술이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가는 편의성에 반한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거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처럼 행정 처리가 여전히 되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죠. 이 점은 기성세대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들에게는 큰 불편함을 주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의 서비스들에 놀라고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 대해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는 데는 K-팝과 넷플릭스 등 문화적인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대체로 잔잔한 이야기들이나 독특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를 다루고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대단하죠. 그래서 한국 열풍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사이에선 한국의 드라마를 본 뒤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에게, 일본인 남성은 한국인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본 수치를 봤는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커플은 70%,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의 커플은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가 로맨틱하고 자상할 거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또 책임감 있는 한국 남자의 리더십은 소극적이고 자신의 속내를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본인만의 성격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동경을 하는 듯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며 한국에 대해 배우는 강의가 신설되었고 인기가 많아 수강을 듣기도 어려울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던 질문 중에서 한국인 중에 아는 인물을 쓰라는 질문에는 아이돌 스타들 뿐만 아니라 손흥민, 김연아 같은 스포츠 스타들이나 정치적인 인물인 박근혜, 이명박을 쓰는 학생도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 중에 아는 것을 서술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안부를 쓰는 학생도 많았고 독도 분쟁에 대해 쓰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본의 대학생들은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 이제는 일본이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정보화된 시대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일본 사람들은 우리 엄마 때 사람들처럼 편협한 인식 속에 갇혀 잘못된 진실을 사실이라고 믿는 과오를 범하진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더 좋은 나라가 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젠 제가 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거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친구를 더 가까이 두게 해주는 원인이 됐다는 사실에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